반갑습니다. 2020 3월 고3 전국 학평 해설을 맡은 정치화법의 저는 박미나입니다. 자, 우리 총평에서 이번 시험 어땠는지 선생님이랑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총평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내가 어느 부분을 아직 진도를 나가지 못했고 개념 공부를 하지 못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의 빈틈은 어디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해설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정치의 의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확률, 높은 확률이죠. 높은 확률로서 1번에 정치의 의미가 나왔었는데 이번 학평에도 1번에 정치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치의 의미, 갑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는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포인트죠.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납니다. 오케이.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해결 과정이 정치야 라고 보는 갑의 입장은 넓은 의미의 정치가 되겠죠. 반면에 을은요, 아닙니다. 정치는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국가 고유의 활동입니다. 국가에만 국한데요. 국가에만 한정되어 나타나는 활동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을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겠죠. 이제부터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에 한번 넣어볼게요.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한 학급회의, 넓은 의미의 정치라고 볼 수 있죠. 학급 규칙을 정하기 위한 학급회의는요, 정치가 아닙니다. 왜요? 국가에서 나타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고유의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아닙니다 라고 가에 충분히 해당되는 내용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옳은 설명 찾는 거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갑의 관점은 적합하죠. 넓은 의미의 정치,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 해결 과정을 다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다원화된 현대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 한번 적어볼게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까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 을의 관점은 좁은 의미의 정치였어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하는데 한계를 갖겠죠. 왜요? 자, 우리 좁은 의미의 정치는 정치를 무엇이라고 본다고요? 국가 고유의 활동이라고 본다고요. 그 말은요, 좁은 의미의 정치는요,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형상은 국가가 있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는 설명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의미를 넓게 이해하는 것은 갑의 관점이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서 을의 관점은요,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을 중시하죠. 왜? 우리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 평가원 기출 선지예요. 기출 피셜이에요. 자, 따라서 다시 한번 을의 관점은요,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 중시하기 때문에 5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옳은 설명은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번 정치의 의미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이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치주의의 유형 나와 있네요. 여러분, 법치주의 유형 나오면은 머릿속으로 어떻게 그림 그려야 돼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로 일단 도식화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A 보겠습니다. 국가 권력 행사가 의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근거하기만 하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관계없다. 오케이. 결국에 A는 절차적 합법성만 고려하는 거죠. 다시 A는 절차적 합법성만 고려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고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 특히 법의 목적이나 내용의 정당성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A는 형식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자, 반면에 B는요, 국가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절차적 합법성뿐만 아니라 무엇도 따져야 돼요? 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정당한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B는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 행위의 형식적 합법성보다 실질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1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제시문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합법성, 법 제정 절차의 형식적인 측면에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합법적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왜요? 법에 근거하기만 하면은 독재도 정당화될 수 있어. 우리 그냥 법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도 있는 거죠. 왜?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위헌법률심사제 뭐였죠?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게 바로 위헌법률심사제였죠. 자, 이런 위헌법률심사제의 필요성은 어디서 더 강조되는 겁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강조되는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 얘들아, 국가 권력이 통치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국가 권력이 통치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은 인치죠. 인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인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무엇입니까? 법치주의였죠. 근데 우리 A와 B 모두 뒤에 어떤 말 숨어 있는 거다?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A와 B 모두 법치주의입니다. 따라서 A, B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은요. 여러분이 4번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에 근거해야 된다. 법치주의 A와 B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따라서 2번의 정답은 옳은 것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1번은 정치의 의미, 2번은 법치주의의 유형까지는 까다롭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은요. 불법행위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불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요. 머릿속으로 도식화 하나만 해주세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거 우선 도식화 시켜놓고 한번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자, 우선 우리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뭐였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했던 친구들은 알 겁니다. 우리 초성으로 외웠던 거.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생축, 고고, 응응, 손해 발생, 책임 능력, 고의 또는 과실, 가해행위, 위법성, 인과관계. 자, 근데 이러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에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포함되지 않죠. 이해되셨어요? 자,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만약에 다른 불법행위 성립 요건 다 갖췄어요.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예요. 다시 뭐 가해 행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머지 조건을 다 충족시켰어. 근데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야. 그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성립할 수 있죠. 따라서 미성년자의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 고의라고만 선생님이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했었죠. 과실인 경우에도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손해배상의 원칙은요. 우리 2번 모국에서 아이의 머릿속에 문장으로 외워둡시다. 다시 한번 손해배상의 원칙은 무엇이다?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거 아이의 문장으로 여러분이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에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중에 손해 발생에는 뭔가 재산적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때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위자료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따라서 두 개를 같이 연결시켰을 때 결국에 니은의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요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내용은요. 학평에서 선지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가해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과실을 인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우가 있대요. 우리 일반적인 불법행위라고도 표현을 해요. 일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 중에서도 몇몇 경우가 있었어요.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도 과실을 인정하는 거.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었죠. 따라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5번에 하나만 더 알아둘게요. 디귿과 같은 상황,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3번에 옳은 것은 정답 5번이 되겠죠. 자, 이제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우리 발문에 무엇을 물어보려고 하는지 좀 나와 있죠? 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또 빨리 도식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가 배웠던 6가지 머릿속에 한번 싹 떠올려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헌법 조항 첫 번째에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주고 있네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위하도록 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거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겠죠. 자, 우리 복지국가의 원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복지국가의 원리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강조되었다? 아니죠.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요. 자유권을 중심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 내용과 연결되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요. 근대 이후에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강조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원리는요. 결국에 국가의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 국가의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고요. 복지국가 원리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하는 거겠죠. 국가야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영역을 방해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와서 나를 도와줘.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 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문화국가의 원리에서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보장하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연결시키기 어렵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현 방안 중에 복수정당제를 실현 방안으로 갖는 것은 크게 자유민주주의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거. 이뿐만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서도 복수정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4번이 잘못된 설명이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도 복수정당제가 이 원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 결국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내용이겠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 복지국가 원리와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4번의 정답은 무엇이 된다? 5번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서 5번이 일단 거의 이게
뭔가 우리가 문제가 길면은 약간 마음이 조금 뭐라 해야지?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지금 5번 길이가 2번, 3번 문제를 합친 길이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거 어려운 거 아닌가? 이거 되게 나 못 풀 것 같아 라고 지레 겁을 먹는데 사실 풀어보면은 정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보면은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좀 내용이 길어서 그렇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요. 범죄 구성 요건, 정확히는 범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 위법성,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막 이렇게 게임으로 규정을 한 거라고 해요.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를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대요. 자, 이제부터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사례 하나씩 가부터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범죄 성립 요건을 계속 떠올리시면 돼요. 범죄 성립 요건,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되고 위법한 행위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여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비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볼게요. 갑은 동급생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았다. 이때 갑은 14살. 자, 이거 범죄로 성립해요, 안 해요? 선생님이 이거를 말하기 전에 이게 살짝 웃었던 게 이게 모의고사 우리 이렇게 각자 알아서 잘 봤잖아요? 이게 끝날 시간대쯤에 막 선생님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우리 학교 정법 선택한 친구들이 선생님 가 때문에 엄청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가 범죄 성립해요 안 해요 라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단톡에서.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14살이에요. 지금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던 게 아마 형사 미성년자 때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형사 미성년자. 이거를 그냥 대충 형사 미성년자 14세 막 이런 식으로 외운 친구들이 있어요. 잘못 외운 친구들이죠. 정확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14세 미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갑은 형사 미성년자야 아니야? 형사 미성년자 아니야. 14세 미만이어야 돼. 근데 갑은 14세야. 형사 미성년자 아니에요. 그 말은요,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위법해요. 책임 능력도, 책임 능력이래. 책임과 관련된 부분도 충족해요. 형사 미성년자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따라서 정리하면 가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범죄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나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음식점에서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쳐봤는데 알고 보니까 내 거였어. 이거 남의 거를 훔쳐야지 절도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는 건데 훔쳤더니 내 거였어. 내가 내 거를 가져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 넘어가 볼게요. 병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라고 합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위법성은 조각되는 거죠. 정당 방위로 인해서.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 살펴볼게요. 행인에게 폭행을 가했는데 심신상실의 상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하지만 책임과 관련해서는 책임이 조각되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 게임 규칙에 따라서 각각 몇 점인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범죄로 성립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례를 선택하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다. 가의 경우에는 0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3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은 2점.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은 1점을 얻게 되겠죠. 이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둠별로 어떤 카드, 어떤 선택지를 가져갔는지, 어떤 사례를 가져갔는지. 자, A 모둠은 가와 나예요. 3점. B 모둠은 가와 다 2점. C 모둠은 나와 다 5점. D 모둠은 다와라 3점. 끝났어요. 하나씩 따져봅니다. 기억, B 모둠의 총점이 가장 낮습니다. 2점으로. 니은 볼게요. 우승한 모둠 결국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모둠은 C 모둠이다. 5점으로. 옳은 설명. A 모둠의 총점은 3점, D 모둠의 총점도 3점 같다. 자, 마지막 리을입니다. 두 가지 사례를 획득할 수 있는 총점은 최대 6점이다. 잘못된 설명이죠. 지금 우리 카드를요. 사례를 하나를 가져가면은 다른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사례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총점은 6점이 아니라 5점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1번이 됩니다. 5번은 사실 문제 길이가 좀 길어서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겁먹었을 수 있는데 겁먹은 거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거. 단
5번이 좀 타임어택으로 적용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난도를 조절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국제법의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단서 조항 있네요. 조약, 국제관세법,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체결권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약이겠죠. 나머지 A와 C는 그러면은 국제관세법 혹은 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의 질문에는요, A, B, C 모두 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결국에 가에 해당하는 질문은 A, B, C의 공통점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 리을 먼저 살펴볼게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가 될 수 있는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조약, 국제관세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다 재판 준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적합하죠. 따라서 리을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조약은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이 문제 나온 김에 여러분이 아예 문장 그 자체로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이 부분은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과 관련해서 국회 파트가 나올 때도 조금 등장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헌법의 기본 원리 할 때에도 나오기도 해요. 국제평화주의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내법은 헌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헌법보다 하위의 법규를 의미하게 되는 거였죠. 따라서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헌법보다 하위 법규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니은으로 올라가 볼게요. A가 국제관세법이면 C는 법의 일반 원칙, 법의 일반 원칙의 예로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다. 니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기억입니다. B, 조약의 예로 국내 문제 불간섭을 들 수 있다. 우리 내정 불간섭이라고도 간혹 교과서에서 표현을 하는데 국내 문제 불간섭은 국제관습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B는 조약이기 때문에 기억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6번에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이 부분은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어요. 법과정치에서 정치화법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죠.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거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죠. 이번에 문제 나온 김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예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있죠. 지방선거 결국에 선거예요. 국민이 직접 무언가를 결정하거나 정책 결정에 국민이 다이렉트로 모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게 바로 선거가 되는 거겠죠. 이 선거는 직접 민주제의 요소가 아니라 간접 민주제의 요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정리할게요.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서 직접 민주제 요소는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주민소환제도 그리고 뭐 주민발안제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니은과 디귿이 직접 민주제 요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번은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입니다. 조례제정 및 개폐라고 하는 건요, 조례제정 만드는 거, 개정 고치는 거, 폐지 없애는 거, 이거와 관련된 안건을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시. 이게 약간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간접적인 발안의 형식이에요. 이것도 심지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가가지고 저 안건 발의할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수를 모아서 이러한 안을 조례, 제정, 개정,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이 안건을 지자체장에게 전달하면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 가가지고 부의하는 형식, 간접 발안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를 다 떠나서라도 조례 제정 및 개폐와 관련된 권한은 지방의회가 갖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요, 그냥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발안을 할 수 있는 형태지 이로 인해서 주민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모두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예를 조금 나눠볼게요. 우리 지방의회는요,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죠. 광역과 기초. 자, 우리 그 중에서도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뉘는데 조금 정확히 설명하면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이 있고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이 있는 거죠. 다시.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이 있고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왜? 지방의회를 광역과 기초로 나눌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들어갈게요. 이 부분부터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조금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지역구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 그리고 상대다수 대표제로 선출하지만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에는요, 중선거구제 상대다수 대표제로 선출합니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은 모두 소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잘못된 설명이죠.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우리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는 거, 지방의회는 조례와 관련된 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과 관련된 거라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나눠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환제도는요, 지방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 물론 이때 지방의회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되긴 해요. 어쨌거나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지방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도 주민소환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7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 많은 친구들이 조금 헷갈렸을 거예요. 사실 헷갈린 이유가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거, 뭐 요런 거. 혹은 뭐 요런 거, 조례, 규칙, 요런 거 외우지 않아서 그런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좀 쉽게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자, 7번 같은 경우가 틀렸다. 아, 이거 내가 지방자치와 관련된 개념 공부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번에서도 여러분이 개념을 좀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게요. 갑은 A회사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파업을 주도했다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원거리 근무 조치를 받았대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을은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을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어요. 자, 우리 해고에서는요, 정당한 해고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여기서는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의해야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은 불가피한 경우. 또한 해고 대상자를 정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고를 통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의 요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금 설명한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하나라도 누락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이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부당해고가 되는 거겠죠. 지금 을은요, 서면으로 통지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통지받았어요. 결국에는 정당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네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을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거죠. 선생님, 근데요, 을에 대한 해고는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당노동행위도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념에 빈틈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을에 대한 해고는요, 부당해고에 해당해요.
하지만 부당 노동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생님 잘못된 행동인데요. 이거 개념 빈틈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리해 볼게요. 부당 노동 행위 뭔데요? 그냥 잘못된 거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근로삼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근로삼권을 행사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지금 을의 상황은요. 부당 노동 행위에는 들어가지 않죠.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요. 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물론 이때 을은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도 살아있고요.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도 살아있습니다. 둘은 별개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별개.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D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회사 노동조합은 갑이 받은 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죠. 지금 근로삼권을 행사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죠. 우리 중에 하나를 건드린 건 우리 노동조합 전부를 건드린 거야.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이게 노동위원회에 가서 문을 두들길 수 있는 거겠죠.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을도 이게 좀 이 부분을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헷갈렸을 거예요. 이것도 개념의 빈틈입니다. 갑과 을은 노동위원회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에서 행정소송과 관련된 얘기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이 행정소송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 장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이때 행정소송은요. 중앙노동위원회 장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중앙노동위원회장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에요. 결국에 무언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라는 노동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거죠. 결국에 노동위원회를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디귿은 리을은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됩니다. 자, 우리 8번 좀 정리해 볼게요. 8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그때 행정소송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건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당노동행위의 의미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부당노동행위, 사장님의 나쁜 행동, 사용자의 나쁜 행동 이렇게만 외우면은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뭐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행위, 근로삼권을 행사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따라서 8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9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미성년자와의 계약이죠. 최근에 이 부분이 난도 높은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등급을 결정하는 난도 높은 문제로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판매점을 어제 개업했고 첫 고객에게 고가의 노트북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그 고객의 부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17살인 미성년자한테 부모 동의 없이 판매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거래 당시에 그 고객이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대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찾아볼게요. 혹시 고객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성인으로 믿게 했다면 약간 속임수를 써서 내가 성인인 것처럼 믿게 했다면은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합니다. 옳은 설명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제 법파트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법적 사고력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 내가 엄청 강조했던 내용인데 엄청 강조한 건데 자, 다시 고객이, 즉 17살 미성년자가 나는 성인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어요. 이 경우에는 취소권이 행사가 배제 혹은 취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자, 이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누구예요? 미성년자 본인과
미성년자뿐만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두 사람한테 취소권 행사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미성년자가 자기가 성인인 것처럼 속임수를 썼거든. 그래가지고 너네의 취소권 행사를 뺏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둘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갑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철회권. 자,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했었고요. 철회권은 언제 쓸 수 있다?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경우에만 쓸 수 있다. 따라서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을도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은 갑, 을에 해당하는 1번이 되겠죠. 우리 병과 정까지도 살펴볼게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야 부모가 취소할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이때 고객은 미성년자 그 17살이에요. 이 부분 틀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 있는 거 지웠다. 아깝다. 다시 써야지. 만약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어.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어. 이거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누구랑 누구라고요? 그냥 또 외우자 쓰면서. 미성년자 본인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라고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이를 취소하려고 할 때 잘 들어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어요. 법정 대리인도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군지 일단 외워두시고요. 각각 서로의 동의 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추가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자님께서 불안하시면요. 먼저 고객에게 계약에 대한 취소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빠르게 읽고 선생님 정도 맞아요. 근데 지금 갑과 을 정으로 구성된 선지는 없는걸요? 라고 막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잘 봐. 취소 여부, 취소할 거야, 추인할 거야, 빨리 확실하게 답해줘 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미성년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였죠. 이 고객이 미성년자였어요. 이게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약간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편견, 선입견인데 왠지 고객은 그냥 성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때 고객은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한테 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야? 확답을 요구할 권리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거였죠.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었었어요. 따라서 정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갑과 을에 해당하는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9번 틀린 친구들, 특히 이 내용. 민법 파트 공부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도 9번을 틀렸거나 혹은 9번이 헷갈렸던 친구들은요. 반드시 복습하세요.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들은 우리 수능 특강에 해당되는 내용만이라도 꼭 다시 보세요. 이 부분은 난도 높은 문제로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꼼꼼하게 대비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네, 9번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요. 앞에 살짝 읽어보니까 오케이, 정부 형태에 대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전형적인 정부 형태래요. 그럼 정부 형태 어디인지 찾아야겠네. 대통령제인지 의원내각제인지 힌트가 나와 있네요. 행정부 수반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대요. 국민이 의회 의원 선거 따로, 국민이 행정부 수반 선거 따로 하는구나. 결국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 서로 엄격하게 분립을 유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총 의석수는 200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다 합치니까 200석 나오죠. 그 말은 뭐 다른 무소속 의원은 없다라는 의미도 될 거고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따져볼게요. 갑국의 정부 형태 특징을 2가지만 쓰시오라고 하는 서술형 1번 문제. 행정부 수반에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 전형적인 대통령제야. 침착하게 생각해봐.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의회를,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다.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네,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맞았어요. 맞으면 몇 점? 각 1점이었으니까 1점 얻게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술형 2번은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각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두 가지만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명에 연립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라고 했어. 얘들아, 연립내각은 뭐야? 이것도 되게 이거 보고 뭔가 전체 200개 중에 과반 의석 없어 라고 해가지고 연립내각 맞아 라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연립내각의 정확한 설명은요, 의원내각제에서 복수의 정당에 의해서 구성되는 내각이에요. 다시, 의원내각제에서 복수의 정당에 의해서 구성되는 내각이에요. 요거는 의원내각제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용어예요. 지금 전형적인 대통령제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설명은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점수 못 가져가요. 이제 1번 바로 볼게요. 기억은 0점, 니은은 1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2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가에 넣어볼게요.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이것도 천천히 생각해봐. 전형적인 대통령제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한 분립이야. 선생님이랑 수업한 친구들은 둘 사이에 구름다리 있다 없다? 연결하는 구름다리 없다. 연결하는 구름다리 없기 때문에 의회 의원이 강요를 겸직할 수 없다. 이거는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 가를 뭐라고 불러 썼더니 빵점이야. 그 말은 가는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설명을 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답을 적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정답이야. 들어갈 수 없어. 오케이? 됐어요? 여기에는 잘못된 설명이 들어와야 돼. 근데 정답을 제대로 된 설명이잖아, 얘는. 그럼 들어갈 수 없네. 2번 잘못된 설명. 자,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또 머릿속으로 떠올려본다. 법률안 제출권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입법부의 권한이야. 근데 이걸 행정부가 건너가서 할 수 있으려면 둘이 구름다리로 연결되어야 돼? 그러면 이거는 의원 내각제잖아.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대통령제잖아. 이렇게 쓰면은 잘못된 설명이라서 빵점 받는 거잖아. 그러네. 정답 3번이네. 됐어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옳은 설명이 오면 안 되거든. 이것 때문에 생각을 막 한 번 더 하느라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조금만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따라서 10번에 일단 옳은 것은 정답 3번이 돼요. 얘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잘못된 설명을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대 야소 현상이 나타난다.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여기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야. 우리 이 상황에서는요, 어느 정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배출되더라도, 즉 국민이 어떤 정당 소속의 행정부 수반을 뽑더라도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죠. 자,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들이 뽑았어. 그런데 A당 소속의 사람이 됐어. 만약에. 혹은 이미 대통령이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이미 대통령이 A당 소속이야. 뭐 이럴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요? 어쨌거나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어디든 간에 만약에 A당이라고 치면은 여당은 그 크기가 작고 야당에 비해서 야당이 더 큰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따라서 여대 야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잘못된 설명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여기는 제대로 된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5번 들어갈게요. A당 소속 후보자가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될 것인다. 이걸 어떻게 알아? 국민들이 선출하는 건데. 이해됐어요? 따라서 나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긴 옳은 설명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번에 옳은 것은 정답 몇 번이 된다? 3번이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요,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을 볼 때 이제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부터는 특히 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되는 게 근로자의 나이라고 했어요. 성인 근로자인지 아니면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인지 여러분이 꼭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이를 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17세입니다. 결국에 B는 어떻게 해당되는 거예요?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에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면서요.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에 많이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B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이 부분 보고 대충 맞다라고 생각한 친구들 있어요. 끝에까지 잘 읽어볼게요. 임금을 청구해야 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선생님 근데 제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부모 동의를 얻어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있었어. 근로계약을 맺을 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맺되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었던 거였어요.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요.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건요. 일한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주세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 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부모 동의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1번 일단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도 많이 헷갈렸을걸? 자, 임금 지급 방법은 계약 종료일에 현금으로 전액 지급한다. 이게 왜 돈 준다는데? 이거 괜찮은데? 라고 2번도 옳게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우리 법적인 용어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임금 지급 방법 근로기준법상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거 문장 그 자체로 외워준다.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지정된 날짜에 통용되는 화폐의 형태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매월 1회 이상 지정된, 조금 정확한 표현으로는 일정한 날짜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잘 봐. 계약 종료일에, 계약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잖아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전액 지급한데 2달 동안 2달에 걸쳐서 매월 한 번 줘야 되는 거를 계약 종료될 때 마지막에 준대. 이거는 지급 방법에 어긋나는 거죠. 따라서 임금 지급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이 내용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A와 B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의 연장 근로 가능합니다. 11번에 오르는 거 3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외워야 되는 거.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는요. 하루에 몇 시간 근로할 수 있어요? 7시간. 일주일에는요.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는 5시간 이내로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따라서 A와 B,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은 하루에 1시간의 연장 근로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거 숫자 헷갈리지 마시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는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 근로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한 경우에 1일 1시간, 일주 5시간 이내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왜냐면요.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 근로와 관련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루의 기준은 사실 없어요. 일주 12시간 이내 라고 하는 기준은 있지만 하루의 기준은 없거든요. 하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인 경우에는 하루의 기준도 있다라고 하는 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15세 미만이거나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푼 친구들이 또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했어. 선생님 이제 17살이잖아요? 네, 고등학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 왜 굳이 적었을까요? 라고 하는데 굳이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경우에는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15세 미만이거나 18세 미만일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하지만 지금 18세 미만이지만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1번은 좀 공부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2번의 경우도 같이 공부해 둡시다. 18세 미만일지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까지.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근로계약에 합의하였으므로 B는 A에게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아니죠.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부분이에요. 헌법기관과 관련된 내용.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얄미워 보일 수도 있지만 외우면 돼. 이거 어려운 건 안 외워서 그래. 외우면 돼. 외우면 쉬워. 약간 얄밉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A, B, C, D까지 나오네요. 상고심을 관할한다. 또 외워보자. 상고. 심급제도에서 항소, 상고. 상고심을 관할하는 건 어디예요? 맨 마지막 끝판, 맨 마지막 대법원이죠. 대법원이 바로 A에 해당하는 설명이 됩니다. 대법원의 장은 누가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근데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이곳은요,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담당합니다. 바로 감사원이 되겠죠? 일단 이 문제는요, A, B, C, D를 먼저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맞춰보셔야 됩니다. 1번 들어가 볼게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을 담당하는 곳은 헌법재판소가 됩니다. 1번 잘못된 설명. 2번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누가 하는 거냐면요, 외워둡니다. 국회의 권한입니다. 자, 그럼 예산안을 제출하는 건 정부의 권한이겠죠. 이거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부에서 우리 이렇게 돈 쓰려고요 라고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는 심각하게 의논해서 이대로 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를테면 비유를 드는 거예요. 확정을 짓는 겁니다. 자, 다시 예산안 심의 및 확정은 국회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거 외워두세요.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2번. 3번 들어갈게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은요, 국회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통령이 국회의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거는 아닙니다. 자, 우리 4번과 관련된 내용이랑 우리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대통령이 임명해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 감, 대, 헌. 국감대대헌,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기관이다 라고 하는 거 이번 12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의 권한입니다. 이것도 외워주세요. 명령에 대한 위헌, 위법 여부의 최종 심사권은. 자, 이거에 대한 심사권은 모든 법원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 심사권은 누가 갖고 있다? 대법원이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2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형사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검사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갑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구속하려고 한대요. 자, 지금 갑은 구속된 상태예요? 아니에요.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1번, 검사는 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아니죠, 얘들아.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주체. 구속영장 발부하는 주체 누구예요? 법관이죠. 이해됐어요? 구속영장 발부의 주체는 법관입니다. 1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2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을은 지금 시점상으로는 이미 기소되었어요. 즉 형사재판, 공판의 단계로 을은 넘어온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재판 진행 중 피의자와 합의를 통해 구금 상태, 갇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한대요. 이때 을은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우리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는요, 선생님이 시점을 좀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우리 구속 적부 심사는 구속의 적합성과 필요성과 관련해서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는요, 피의자의 권리예요. 피의자의 권리라는 건요, 기소되기 이전에 수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
자, 지금 시점상 을은 어떻게 됐어요? 수사 단계 종료되고 공판 단계로 넘어갔어요.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구속적부 심사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시점으로 깔끔하게 나눠집니다. 이해됐어요? 시점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갈게요. 병이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죠.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는 선고유예와 관련되는 내용이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왜요? 병은 지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구속되더라도 을과 달리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점을 계속 공부하자라고 했었죠. 갑이 만약에 구속되었어요. 을과 달리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갑과 을 모두 무죄로 추정됩니다. 시점 다시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 모두에서 시점.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확정되면 병과 달리 을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나씩 나눠볼게요. 자, 을의 경우에는요. 구속 기소되었어요. 거기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억울하게 구금되었어. 이거에 대해서 보상해줘 라고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겠죠. 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니까. 반면에 병은요. 을과 마찬가지로 구속되었어요. 구속기소되었어요. 그런데 징역 1년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어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집행유예 유죄예요? 무죄예요?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집행유예. 유죄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병과 달리 을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이 부분 틀렸다, 헷갈렸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시점 위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에서 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요.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A에서 내가 이거 16개라고 읽었네. 160개국의 찬성으로 이러이러한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아, A는 총회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유추할 수 있죠. B 들어가 볼게요. 판결을 무시하고 고래잡이하다가 B가 적발되었대요. B가 아니라 갑국이 적발되었대요. 결국에 B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국제연합의 사법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자, C 살펴보도록 할게요. 을국의 경제 제재안에 대해서 병국만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점을 통해서 은희는 안전보장 이사회구나 라고 하는 거 유추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병국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점에서 아마도 병국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총회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옳은 설명. 니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니은이 여러분이 좀 공부하기 좋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내가 수특 강의할 때도 좀 강조했던 내용이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는요, 우선 국제사회의 모든 법적 분쟁에 대한 강제적 관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거. 모든 법적 분쟁 아니에요. 왜냐면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국가만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법적 분쟁이라고 볼 수 없죠. 왜? 이 법적 분쟁에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뭐 이를테면은 다른 국제기구를 주체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제기구는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국가만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제적 간헐권도 갖지 않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요, 원칙적으로 분쟁 국가가 합의해서 분쟁 해결을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다시 분쟁 당사국이 합의해서 우리 분쟁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제적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특히 이 부분,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국가만 그 분쟁 당사자, 그래서 당사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국가만 될 수 있어서. 니은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디귿 들어갈게요. C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왜? 표결에 강대국의 힘의 논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 옳은 설명이 됩니다. 이제 리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리을도 이거 굉장히 최근에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모두 선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14번에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15번 많이 어려워했더라? 나는 기본권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그렇게 깔끔하게 딱딱 나눠지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많은 친구들이 헷갈렸어요. 이 기본권을 나눠야지만 A, B, C를 특정 지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일단 헷갈렸거든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단서 조항에 사회 자유 청구 중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청원권은 청구권에 포함되는 상황이 되겠죠. 환경권은 사회권, 보건권도 사회권이에요. 자, 이제부터 헷갈리는 거 나왔어요. 단체 교섭권. 선생님, 단체 교섭권은요, 어느 기본권이에요? 내가 뭐 이거를 따로 공부한 적은 없는데? 라고 하는데, 얘들아, 조금씩 범위를 넓혀봐. 단체 교섭권은 어디 안에 들어가? 근로 3권 안에 들어가죠.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근로 3권 안에 들어갑니다. 근로 3권은 어느 기본권과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사회권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요 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선생님, 요렇게 두 개 묶을게요. 이 둘은요, 조금만 더 한 단계만 위로 올라가 보면은 신체의 자유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어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권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하나씩 따져볼게요. A에 해당하는 거 한 개래요. 한 개인 거 청구권이네. B는 두 개에 해당한대요. 두 개인 거 자유권이네. B는 자유권. C는 세 개래. 세 개네. C는 사회권. 끝. 요거 따지면 사실 밑에 있는 지문은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사회권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갑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라고 하는 성격을 갖는 것은 사회권에 대한 설명이겠죠? 2번도 잘못된 설명, 3번입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권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3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A와 C는 청구권과 사회권은 적극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죠. 자유권은 소극적 성격의 권리에 해당하는 거고요. 따라서 15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 외워야 되는 거, 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참 외워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외워야 되는 걸 어떻게 한 번만 외워두면 계속 써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봐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기본권이 침해되었어요. 타인 등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침해된 내 기본권 좀 구제해 주세요. 내 침해된 기본권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단으로 카드로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B는 자유권이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수단적 권리, 청구권.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5번에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이 약간 우리가 잘 안 보던 방식이었어요. 상속과 관련해서 조금은 생소한 스타일이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을 수도 있지만 뭐 계산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자녀 병을 낳고 홀어머니 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과 병은 여행 도중 불의의 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라고 합니다. 병은 사고 당시 재산이 없었대요. 이제부터 해볼게요. 갑이 먼저 사망했대요. 둘 다 사망했기 때문에 갑이 사망하고 병이 사망하는 상태겠죠? 나는요. 병이 먼저 사망하고 갑이 사망하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누가 상속을 받는지예요. 갑이 먼저 사망했을 때는 누가 상속받아요? 1순위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되겠죠? 을과 병. 자, 이제 병이 사망했어요. 누가 상속받아요? 직계
직계 비속 없네요. 이순이 직계 존속. 그런데 갑은 이미 사망한 상태. 그렇다면은 을이 맞네요. 됐죠? 나의 상황이에요. 병이 사망했어요. 누가 상속받아요? 직계 존속. 갑과 을. 왜냐면 이 시점에는 갑은 아직 사망한 상태가 아니니까. 자, 이제 갑이 사망했어요. 누가 상속받아요? 직계 비속은 이미 사망한 상태 시점상. 그러면 이순이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되겠죠.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늘 풀었던 식으로 갑의 상속액이 얼마이지? 갑의 재산은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거를 막 따져볼 거예요. 갑의 재산은 얼마일까? 근데 갑의 재산이 안 나와 있어요. 나에서 갑의 재산에 대한 을의 법정 상속액이 나와 있어요. 갑의 재산에 대한 을의 법정 상속액이 6억이래요. 아, 이거는 거꾸로 푸는 문제였어요. 결국에 을은 배우자예요. 정이 받는 금액의 50%를 가산해서 6억이 됐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X는 얼마가 나와요? 4억 원이 나오겠죠. 정이 받은 금액은 4억 원.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결국 갑의 재산은 얼마?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기억 먼저 살펴볼게요. 갑의 재산은 14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이 되겠죠. 가의 경우 정은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네. 갑의 경우에 정은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겠죠.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딕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우 을의 법정 상속액은 정보다 2억 원이 많다. 병은 어차피 사고 당시 재산이 없었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 을의 법정 상속액은 정보다 2억 원이 더 많죠? 디귿 옳은 설명됩니다. 마지막 리을 넘어가 볼게요. 가의 경우에는요. 일단 갑이 사망했어요. 갑의 재산 얼마라고요? 10억이라고요. 그럼 배우자인 을은 6억. 병은 4억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이 사망했어요. 병의 사고 당시 재산은 없었지만 상속을 받은 재산 4억 원이 있었죠. 이 4억 원이 누구에게 가요? 을에게 가요. 결국에 을은 갑에게 받은 6억 원, 병에게 받은 4억 원을 더해서 총 10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거겠죠. 지금 나의 상황에서의 을은 6억 원을 상속받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가 나의 경우 을의 법정 상속액이 동일하지 않죠. 다릅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이 조금 생소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재산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법정 상속액을 통해서 거꾸로 유추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생소했지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연습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서도 난도 높은 문제로 나와요. 타임어택 문제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17번 들어갈게요. 자, ABC, 단서 조항에 나와 있네. 공익보다 집단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익 집단 아니요. 하지만 공천을 합니다. 선거의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해요. 정당. 그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특수이익 우선시하지도 않고요. 공천하지도 않아요. 시민단체.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갑니다. 자, 우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 정당이 주로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하는 거죠. 2번은 정당과 관련된 설명이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 자, 3번 들어갈게요.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은요. 이익집단과 정당 모두 다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죠. 국민들의 이익을 표출하고 이익을 집약해서 표출하는 역할 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는 A, B와 달리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우리 정치적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정치사회화 A, B, C 모두에서 가능한 거겠죠. 따라서 정답으로 옳은 것은 17번의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혼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많이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혼인과 친자관계가 조금 섞여있는 부분 하나씩 살펴볼게요. 갑과 을은 혼인의 의사를 갖고 함께 생활했으나 그래 우리 혼인하자 라고 서로 의사를 같이 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네요. 세상에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A를 낳은 거겠죠. 1번 옳은 설명. 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병과 정은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는 한 상태에서 B를 낳았대요. 얘들아. 자, 우리 혼인에 실질적 요건이 있고 형식적 요건이 있어요. 자, 우리 혼인에 실질적 요건 중에 결혼식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식은
법률혼을 위한 요건이 아니에요. 오히려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비를 낳았다? 뭐 다른 요건이 다 충족했다라는 전제하에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혼 상황입니다. 따라서 병과 정은 법률혼 상태에서 비를 낳았다? 2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를 같이 살고 있어요. 사실혼에 가깝겠죠? 사실혼 상태에 가깝겠죠? 나는 법률혼 상황이에요. 사실혼과 법률혼 모두 배우자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일상가사 대리권은 사실혼의 경우와 법률혼의 경우 모두 적용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 5번도 살펴볼게요. 가에서 A는 혼인 외 출생자예요. 왜?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부 사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친자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모-자식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였죠. 4번 옳은 설명.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 B는 혼인 중 출생자로 병과 정이 원칙적으로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18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선거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문제는요, 19번, 20번 세트 문항으로 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까다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딱 선거 문제다, 마지막에 나왔다, 길다라고 하면 또 약간 겁을 먹고 시작하는데요. 우리 하나씩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의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하려고 한대요. 오케이, 변경 나왔어. 그럼 현행과 개편안을 비교하는 스타일이겠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의회는 지역구 의원 200명과 비례대표 의원 100명으로 구성되고요.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한 표씩 투표합니다. 갑국에 무소속 의원은 없고요. 투표율은 100%래요. 유권자가 있어요. 유권자가 전부 다 투표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 지역구 의원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되고, 오케이, 여기서 답이 나왔네. 지역구 의원 지금 몇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200명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는 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가 나오는 거죠. 1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역구 선거구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등이 한 명이 당첨이라고 할 뻔했어. 한 명이 선출돼야 전체 지역구 의원 200명이 될 테니까. 이해됐어요? 200개의 선거구에서 한 명씩 나와 200명의 지역구 의원이 될 테니까 따라서 지역구 선거구 개수는 200개겠죠. 비례대표 의석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 100,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만큼 정당에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개편안의 경우에는요, 현행 의회 의원 정수는 유지해요. 지역구 의원 200석과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50석은 기존의 방식대로 선출 및 배분해요. 비례대표 의석 중에 나머지 50석의 경우에는요, 아래의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정당별로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배분 방식을요,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적용할 수 없는 이유는요, 아무런 선거 결과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일단 선거 결과와 관련된 건 20번에 나와 있으니까 20번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의 경우에 지역구 선거구의 수는 200개이다. 옳은 설명되죠? 왜? 소선거구제니까. 개편안에서는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반영해요.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배분한다. 비례대표 의석 중 50석의 경우에는 어떻게 배분하냐면요. 각 의회 의원 정수에다가 정당의 정당 득표율을 곱해요. 거기다가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를 빼서 계산을 합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지? 라는 거를 감이 안 오더라도 여기까지는 알 수 있죠. 아, 지역구 의원, 지역구 선거 결과가 반영되는구나. 다시, 지역구 선거 결과가 반영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양당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건 어디예요? 선거구 제도 중에서는 소선거구제가 되겠죠. 근데 우리 지역구 의석수 200개는 모두 다 소선거구제로 동일하게 현행과 개편안 모두 뽑기 때문에 디귿은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이것은 잘못된 설명. 자, 우리 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하는 현행과 달리 유권자가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직접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정당에 투표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직접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선출한 게 아니라 정당 이름이 적힌 투표 용지에 정당에 대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따라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19번의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2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는요, 좀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셨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20번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한다? 현행과 개편안을 비교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빨리 적어주시면 되죠. 현행, 그리고 개편안. A당, B당, C당, D당 있습니다. 우리 현행의 방법 어떻게 했다고요? 200석과 관련해가지고 지역구 의석, 그리고 나머지는 비례대표였습니다. 지금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거는요, 지역구 의석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 몇 %를 가져가는지요. 다시,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몇 %씩을 가져가는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얼만큼 차지했는지예요. 전체 지역구 의석수 몇 개예요? 200석이에요. A당은요, 200석 중에 44%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200석 중에 몇 개를 가져간 거예요? 88석을 가져간 거겠죠. 이해됐어요? B당은요, 200석 중에 42%를 가져갔어요. 그럼 몇 개를 가져가게 된 거예요? 84. 84석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C당은 16개, D당은 12개 의석을 가져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지역구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이제 우리 비례대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비례대표 어떻게 한다고요? 비례대표 의석 100개를 정당 득표율에 곱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38개, 40개, 12개, 10개를 갖고 오게 됩니다. 결국에 A당은 둘을 합치면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126. B당은 124, C당은 28, D당은 22석을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행 되셨죠? 자, 이제 개편안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개편안 지역구는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위에서 설명한 거랑 그대로. 왜냐면 지역구 선거는 변한 게 없으니까. 자, 반면에 비례대표 선거가 변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100개를 어떻게 나눴어요? 50석과 50석을 나눴어요. 자, 우리 50석은요, 현재 방법 그대로 가져갔어요. 50석 중에 38%, 50석 중에 40%, 50 중에 12, 50 중에 10% 가져가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A당은 19석, B당은 20, C당은 6, D당은 5석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머지 50석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의회 의원 정수. 얘들아, 의회 의원 정수는 여기서 몇이라고 해야 될까? 100일까? 200일까? 300. 왜? 비례대표 지역구 합친 거 300. 곱하기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 자, 우리 정당 득표율이면 A당의 경우에는 44%가 나오겠죠? 300 곱하기 100분의 38%. 미안. 득표율이니까. 100분의 38. 요거 계산해서 뭘 빼줘야 돼요? 마지막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이를 2로 나누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계산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냥 사실 계산이 다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3씩 곱해요. 그 다음에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 빼요.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눠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쉽게 다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요, 그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요, 13석, 그리고 18석, 10개, 9개 나옵니다. 이거 선생님이 그냥 숫자를 그대로 다 대입만 한 거예요. 300 곱하기 비정당의 득표율 빼기 비정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 나누기 2.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한 겁니다. 각 정당마다. 이해되셨어요? 자, 우리 그 결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 셋을 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A당은 결국에 120석, B당의 경우에는 122석, C당의 경우에는 몇 석? 32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D당의 경우에는 26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다 끝났어요. 아마도 이 부분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현행과 개편안을 비교하는
준비는 끝났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현행에서 A당은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다. 전체 몇 석? 300석. 300석 중에 과반 의석 차지하지 못하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안에서 B당의 비례대표 의석률은, 자, B당은 결국 비례대표 의석 몇 개 가져갔어요? 38개 가져갔습니다. 비례대표 의석률이에요. 전체 비례대표 몇 개예요? 100개예요. 100개 중에 38개 가져갔으면 38%가 나오겠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당의 총 의석수는 현행과 개편안 다릅니다. 3번 잘못된 설명. 5번 먼저 일단 볼게요. 5번 해보고. 선거제도를 개편하면 B당은 A당과 달리 유리하다. 우리 A당 먼저 살펴볼게요. A당 유리해요? 불리해요? 개편하면 더 떨어지네. A당 불리. B당은요, 개편하면 더 떨어지네. B당도 불리. 둘 다 불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D당의 경우 현행과 개편안 모두에서 과소대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4번에서 기억해야 될 개념은 바로 이겁니다. 과소대표 의미가 뭐예요? 과소대표, 과대대표 나오면 뭐 따져봐야 돼? 득표율과 의석률을 비교해야 되죠. 쉽게 설명하면요. 얼만큼 득표했는지, 그리고 그만큼 의석을 가져갔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과소대표라고 할 때에는요. 득표한 것보다 의회에 들어간 게 더 적은 경우예요. 이게 과소평가된 경우. 진짜 나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나를 요만큼 평가한 거예요. 내가 득표한 건 이만큼인데 내가 실제로 우리 당이 의회에 진출한 건 더 적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20번 문제에서 이 정당 득표율에서 이 득표율이 어느 득표율을 의미하는 건가에 대한 자료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일단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이 정당 득표율이 비례대표에서도 이렇게 정당 득표율이 나오고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왜냐면 후보자 따로 정당에게 한 표 주니까, 지역구 선거에서도 정당 득표율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는 D당이 득표한 것보다 D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한 경우가 더 적겠죠. 그 비율이. 다시 만약에 그렇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득표율이 지역구에서도 쭉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문제 상황에서 D당이 득표한 득표율보다 D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한 비율이 더 적겠죠. 따라서 D당의 경우에는 현행과 개편안 모두에서 과소대표된다. 실제 득표한 것보다는 D당에서 더 적은 인원들이 적은 비율로서 의회에 진입하게 된다. 라고 과소대표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많았던 산모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3월 학력평가 이렇게 마무리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의 빈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이 얼마큼 맞았나라는 거는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다음번, 그 다음번 시험, 최종 우리 수능까지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